누구든지 특허청에 대한 절차는 사실 동일합니다. 특허 명세서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는 제출된 발명하고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이제 검색을 하죠.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이제 접속을 해서, DB에 접속을 해서 선행기술을 검색을 하죠. 그리고 그 유사한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출원했던 발명자한테 알려줍니다. 이러이러한 유사한 그 선행기술이 나왔으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내보십시오 하고 이제 통지를 1차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고 분석을 해서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점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 심사관한테 제출하면 되고요. 그 심사관이 의견서를 읽어보고 수긍이 된다 하면 특허 결정서를 보내줍니다. 안 되면 거절 결정서가 나오죠. 그 특허 결정서가 나오면 이제 소정의 그 등록료 납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특허 등록 원부라는 게 이제 특허청에서 딱 생깁니다. 이제 그걸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특허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특허와 실용신화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게 이제 특허는 대발명이고 실용신화는 소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작은 조금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 실무상에서는 거의 동일하고요. 단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실용신화는 출원할 수 있는 대상을 좀 좁혀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에 한정된 것만 실용신화로 출원할 수 있어요. 그 물건의 형상, 구조, 조합 이런 거에 관련된 고안에 대해서만 실용신화 출원이 가능하고요. 화학물질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물건이 아닌 유형적이 아닌 것에 대한 발명은 반드시 특허로만 출원하셔야 됩니다. 특허 출원 말 그대로 그냥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미고요. 특허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서 독점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허 출원은 이게 특허청에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최종 거절이 될지 등록 결정이 될지 아무런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심지어는 거절 결정서를 이미 받았음에도 계속 특허 출원 번호를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 광고에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차이점을 잘 아셔가지고 특허 출원 번호 때문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나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이제 모방품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소정 요건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요건은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특허를 공개를 좀 시켜야 됩니다.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어느 누구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이 되면 또 무조건 공개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참고해서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중복연구를 또 방지를 해야 되니까요. 특허 출원을 하면 비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내가 특허 출원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일단 자기가 특허 출원한 걸 공개를 시켜야 되고요. 공개는 특허청에 공개 신청서만 제출하면 바로 공개를 시켜줍니다. 공개를 한 다음에 공개한 것을 경고장, 협조문 여러 가지 이름이 되겠지만 서면으로 모방한 사람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면 나중에 특허 등록이 된 이후에 특허 등록 전에 그 제3자가 모방했던 거에 대해서 라이센스료 상당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보호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발생했다. 침해자의 제품이 일단 나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권리 범위에 침해자의 제품이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좀 사실 무리한 부분이 있고요. 자칫 또 잘못 판단하면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변리사나 특허사무소, 특허 관련 전문가한테 사실 의뢰를 해서 내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더 공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특허 심판원에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침해자의 제품이 나의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그런 판단을 구하는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식으로 침해 여부를 일단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본 결과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통상 가장 1차적인 절차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겁니다. 침해 중지를 요청을 하고요. 경고장을 받은 그 침해자가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스톱을 하면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는데, 침해자가 반대로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당신은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을 했지만 내가 판단해, 이쪽에서 판단해 보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된다. 나는 계속 쓰겠다. 또 당신 특허를 분석을 해보니 심사관이 심사를 한다고 해서 통과됐지만 이건 심사에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었다. 심사관도 선행기술을 쓰지 않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건 발견하지 못한 모양인데 내가 찾아보니 정말 똑같은 선행기술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문헌을 보내오면서 당신 특허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계속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허청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특허권의 무효냐 아니냐, 존속 여부에 대한 이제 싸움까지 들어가는 거죠. 항상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싸움은 항상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죠.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를 하려면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받아야 되고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출원을 한 사람이 바로 같은 날에 미국과 일본 등에 바로 출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번역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1800년대부터 각국에 이제 합의된 그 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한 나라에서 출원하고 1년 내에 다른 조약국에 출원을 하면 원래 나라에서 제1국이라고 표현하면 제1국에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합니다. 아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행기술은 어떤 날짜 기준으로 봐서 선행기술이냐. 오늘 내가 특허 출원했으면 어제까지 있던 모든 자료는 선행기술입니다. 미국에 출원한다고 1년이 걸렸으면 미국 출원한 날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조사를 해버리면 발명자한테 굉장히 불이익하기 때문에 최초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 제1국에 출원한 날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조사를 해서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거죠. 외국에 출원할 때는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출원해서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그 시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최근에 애용되는 절차가 PCT 국제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심사 기간이 1년이 보통 넘거든요.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정도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이게 특허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 불확정인 상태인데 돈을 많이 들여가 외국에 다시 출원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 이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PCT 국제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출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여기도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출원을 하면 PCT 조약국이 전체 한 150개국이 조금 안 되는데요. 전 세계 150개국에 일단 출원된 걸로, 가출원된 걸로 일단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 2년 6개월이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31개월 내에 각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번역물을 제출하면서 진입하면 되는 제도가 PCT 국제 출원이거든요. 그 PCT 국제 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이내에 진출할 나라를 모두 진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 국내에서 특허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외국에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PCT 국제 출원을 하면 국제사무국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좀 해줍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게 정말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출원인이 확인할 수 있어서 외국 출원에 따른 그 비용 낭비의 우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